네, 앞서서도 잠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 방광암의 증상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절박뇨, 뭐 빈뇨, 잔뇨감, 그리고 혈뇨 등등 이런 증상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이것 중에 하나라도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하고 방광암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물론 그렇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증상은 혈뇨인데 예. 혈뇨의 원인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요로 결석이나 아니면 이런 전립선염이나 방광염 등의 염증성 질환이 있습니다. 예. 이런 요로 결석은 이렇게 우리 소변 중에 칼슘 등이 침착이 되어서 돌멩이가 되어서 이게 나타나는 병인데 이 돌 자체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니고 이 돌이 요관을 내려오다가 소변을 막아서 그 막힌 위쪽 부분에 요관이 늘어나서 우리가 통증이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막혀서 돌이 우리 요관벽을 긁으면서 그것 때문에 피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또 우리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런 염증성 질환, 방광염, 뭐 오줌 소태, 전립선염 이럴 때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빈뇨, 절박뇨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런 염증성 질환은 대부분 다 일회성으로 잠깐 나타나고 또 우리가 약을 먹으면 한 일주일 내로 좋아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혈뇨를 동반하지 않은 그냥 단순한 절박뇨나 빈뇨 때문에 뭐 크게 방광암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래도 병원을 내원하시는 환자분들께서는 방광암까지 염려하시는 경우도 많으시죠? 예, 많습니다. 예. 네, 이렇게 처음에는 과민성 방광염이라고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네. 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덜컥 혹 같은 게 발견되면 굉장히 당혹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네. 방광 속에 이렇게 혹이 발견됐다고 해서 무조건 암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혹이 있으면 안타깝지만 대부분 저희는 일단 방광암을 의심합니다. 양성 질환이 간혹 나오는 경우는 있는데 그거는 매우 드물고 예. 대부분의 경우는 방광암이 되겠습니다. 방광암을 어떻게 분류하느냐가 또 포인트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방광암이 밑에 있는 근육층을 침범했느냐 안 했느냐 그다음 암이 전이가 갔느냐 요 두 가지가 제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보시면 암이 근육을 침범하지 않은 이 비근 침흉성 방광암은 특징이 대부분 이렇게 CT를 보시면 방광벽은 깔끔한데 방광 안에 이렇게 조그만한 혹이 보이고 그리고 내시경을 보면 이렇게 방광벽에서 그 나무 가지 위에 나무 가지가 이렇게 펴지듯이 브로콜리 모양으로 생긴 암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미경 소견을 봐도 이렇게 암 조직이 근육 조직과는 완전히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방광이 근육을 침범해버린 이렇게 근침흉성 방광암의 경우에는 보시듯이 이렇게 방광벽과 암이 한 덩어리가 되어 있어서 방광벽 자체가 커져 있는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고 내시경상에도 이렇게 방광 전체가 이런 유두 모양의 볼록볼록한 방광암으로 가득 차 있게 됩니다. 그리고 조직 검사 역시 이 근육층 밑으로도 이 암세포들이 다 퍼져 있는 이런 특징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방금도 말씀드린 이 전이성 방광암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폐에 전이가 갈 수가 있고 이렇게 뼈에도 다양한 군데로 전이가 갈 수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도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 암이라는 건 얼마나 빨리 발견하냐에 따라서 완치율이 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앞서 설명해 주신 거 보니까 근육에 침투가 됐냐 안 됐냐 차이, 그리고 네.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됐냐 안 됐냐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 생존율이 크게 차이가 나나요? 예, 물론 차이가 납니다. 예. 방광암의 경우는 뭐 다행스럽게 대부분 처음 발견된 방광암의 70%는 근육에 침범하지 않은 아. 비근침륜성 방광암이 되겠습니다. 예. 하지만 이게 다음에도 설명드리겠지만 근육에 침범되어 버리면 수술 자체가 치료 자체가 바뀌어 버리고 그거에 의해서 환자의 삶의 질이 바뀌고 또 생존 기간도 바뀌고 이렇기 때문에 그 근육 침범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환자들이 증상을 통해서 병원을 내원하실 때는 그나마 다행히도 근육에 침범하기 이전인 경우가 상당 부분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여러 가지 뭐 그 병기에 따라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치료 방법하고 네. 수술 후에 어떤 후유증이라든지 이 부분까지도 좀 궁금하네요. 예, 그 방광암의 치료를 보시면 이렇게 암이 근육까지 들어가지 않은 그 비근 침흉성 방광암의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하게 경요도 절제술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경요도 절제술이라는 것은 이렇게 방광경을 통해서 방광 안에 그 전기 메스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방광의 혹을
제거를 하는 수술인데 이것은 비교적 간단한 그 척추 마취하에 수술방에서 비교적 간단하게 시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 방법이 모든 방광암의 기본 치료가 되겠는데 이렇게 조직 검사를 시행하여서 우리가 근육의 암이 침범이 되었느냐 안 됐느냐를 구분하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이 치료를 하고 나서 만약 암이 근육까지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는 더 이상 수술적 치료는 필요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그 간혹 이게 암이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 좋은데 간혹 암이 너무 크다 또 암의 숫자가 너무 많다 이런 경우에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방광암은 재발이 매우 흔하기 때문에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추가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 추가 치료가 이런 BCG 같은 약물을 방광 내에 주입하게 되면 이 BCG에 이게 결핵균인데 이 BCG에 의해서 방광 내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방광 내에 이런 그 암세포와 남아있는 암세포와 이런 안 좋은 조직들을 한번 끌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치료를 같이 시행하는 것이 비건 침흉성 방광암 치료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 네. 다음으로 그 방금 내시경 검사를 해보고 만약 근육까지 방광암이 들어갔다. 이 경우는 조금 더 큰 수술을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즉 근치적 방광 절제술을 해야 되는데 내시경 시술만으로는 우리 몸에 방광에 있는 암을 다 제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방광 자체를 드러내야 되고 남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방광과 함께 전립선과 정낭을 여성 같은 경우는 방광과 함께 자궁과 난소 그리고 난관 등을 같이 제거해야 되는 큰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큰 수술을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방광을 제거해버리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에 소변을 저장할 장소가 없어져 버리기 네. 때문에 반드시 이 다음에는 우리 소변의 흐름을 바꾸어주는 요로 전환술을 같이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이고 간단한 방법으로는 이런 식으로 회장도관이라는 것을 이용하는데 보시듯이 이렇게 우리 대장으로 가기 전에 소장에서 소장을 한 20cm 정도 잘라내어 가지고 이쪽 끝에는 양쪽 요관을 심어주고 또 이쪽 끝은 우리 배 밖으로 빼내어 가지고 요루를 만들게 됩니다.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고 그다음 부작용도 적은 이런 장점이 많은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소변을 몸 안에 모았다가 배설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소변 주머니를 차고 다녀야 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네. 또 하지만 최근에는 또 그 이런 요루 대신 인공 방광 대치술을 많이 시행하게 되는데 이 방법은 그 방금 20cm를 사용한 것과 달리 이렇게 소장을 한 50에서 60cm를 사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소장을 공 모양에 다시 방광 모양으로 재단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 환자 본인의 요관에 이 인공 방광을 연결해 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현재 환자분들이 소변을 보는 것과 뭐 별 큰 다르지 않게 자기 외부의 모양의 변화 없이 소변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수술하기 전에 우리 암이 가득 차 있는 방광을 인공 방광 수술을 하고 나서는 요 같은 위치에 기존에 있던 방광과 별 큰 차이가 없이 인공 방광을 만든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인공 방광으로 대체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외부에 어떤 주머니를 따로 차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어떤 경우인가요? 일단은 인공 방광을 모든 환자에서는 시행할 수가 없는데 가장 큰 원인은 우리 요도 자체에 암이 있을 때는 요도를 같이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인공 방광을 만든다 해가지고 그게 뭐 특별한 의미를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없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신장 기능이 안 좋은 분들은 신장이라는 건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내는 장기인데 우리가 저런 식으로 창자를 60cm나 이용해 가지고 그 인공 방광을 만들어 버리면 그 창자에서 우리 소변에 있는 노폐물의 흡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흡수된 노폐물을 신장의 기능이 좋아야 제대로 잘 걸러낼 수가 있는데 이런 그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노폐물을 걸러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서도 이렇게 그 인공 방광은 어렵게 되겠습니다. 네. 또 이 인공 방광은 이게 우리가 소장을 이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 보통 방광은 스스로 우리가 힘만 빼면 오줌을
스스로 자기가 짜가지고 보는 기능이 있는데 비해서 이 인공방광은 이게 그냥 창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수축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고무풍선과 비닐봉지를 생각하면 되는데 고무풍선은 그냥 입구만 열어버리면 바람이 빠지는 데 비해서 비닐봉지는 위에서 밀어줘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공방광을 하고 난 다음에 적절하게 소변을 보기 위해서는 그런 특수한 배변 훈련을 해야 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방광 안에 남아있는 소변을 자가 도뇨를 해가지고 아. 오줌을 스스로 빼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조금 연세가 너무 많으신 분들은 조금 이런 과정들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교적 젊은 분들에서 이런 외형적인 그 관심도도 더 높기 때문에 비교적 젊은 층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소변 주머니를 차게 되면요, 환자의 자존감이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인공 방광 수술을 택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혹시나 합병증이나 부작용은 또 없을지 또 궁금합니다. 예, 그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신장이 그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소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노폐물이 다시 흡수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수술 초기에는 이렇게 조금 메스껍거나 또 이렇게 그 식욕이 떨어지거나 이런 부작용이 조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술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그 방금 보신 요루보다는 이렇게 그 결합 부위의 협착이나 또 이렇게 또 요누출 또 이렇게 그 장유착 등의 합병증이 조금 높은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 합병증을 좀 염려해서 요즘 로봇으로 이 방광암도 수술을 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것도 설명 좀 이어주실까요? 예. 예. 최근에 뭐 이렇게 여러 의학 분야에서 로봇 수술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네. 그중 로봇 수술이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는 것이 저희 비뇨의학과에서 하고 있는 전립선 수술인데 아. 전립선 수술이 로봇 수술에서 장점이 있는 이유는 우리 골반 안에 깊은 곳에 전립선이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배를 열어서 개복을 해서 접근하기에는 많이 깊고 좁기 때문에 절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방광암도 전립선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접근 방법이 똑같은데 이게 개복술을 할 때는 이게 배꼽 밑으로 30에서 40cm를 째야 방광과 전립선까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개복술일 때는. 하지만 우리가 로봇 수술을 이용하면 이렇게 로봇 팔이 들어가는 구멍 5개에서 6개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접근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 방광을 적출하면 빼내기는 빼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방광을 빼내는 5에서 8cm 정도의 요 정도 절개만 있으면 똑같은 수술을 완벽하게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로봇 수술 장면 되겠습니다. 예. 보시듯이 이렇게 3개의 팔이 들어와서 우리 팔이 움직이는 거와 거의 똑같이 이렇게 배 안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런 굵은 혈관 옆에 이런 예민한 부위도 로봇 팔을 이용해서 마치 우리가 손으로 하는 것과 같이 자연스럽게 박리가 가능하고 이렇게 그 혈관 옆에 있는 임파선도 별 어렵지 않게 이렇게 로봇 팔을 이용해서 수술이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드러내는 부분이 방광인가요? 아니요, 이 부분은 임파선입니다. 아, 예. 그리고 고개를 정리하고 나서 이 밑에가 방광인데 예. 방광 주변에 이런 결체 조직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제거할 수가 있고 그다음 수술 마지막에 이 부분이 전립선입니다. 전립선 끝에 요도가 있는 부분인데 전립선과 요도의 연결 부위를 자르게 되면 이 부분을 자르면 이제 방광과 전립선이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자, 요 부분 방광 그리고 앞에 있는 전립선 이 부분을 같이 적출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출을 하고 나면 방금 보셨듯이 5cm의 절개창을 이용해서 소장을 빼내게 되고 이 소장을 이렇게 인공방광 모양으로 다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만든 인공방광을 다시 배 안에 넣어서 로봇을 이용해서 이 밑에 있는 인공방광과 그리고 위에 있는 요도를 로봇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시 꼬매주게 되는데 우리가 이게 개복을 했을 때는 상당히 들어가기가 좁고 복잡한 부위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못 꼬매주는데 로봇을 이용하면 이렇게 어렵지 않게 쉽게 꼬매줄 수가 있고 이렇게 꼬매고 난 뒤에 방광 안에 물을 넣어 보아도 이 접합 부위에서 오줌이 전혀 새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꼼꼼한 수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즉 네. 로봇 수술의 장점은 지금 보셨듯이 정밀하고 꼼꼼한 수술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정밀하고 꼼꼼하기 때문에 개복술보다 술 중에 출혈이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손상도 적고 그다음 상처가 적기 때문에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고 그다음 무엇보다 배 미용적으로 이렇게 큰 상처가 없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역시 비용이 되겠습니다. 네. 앞서 그 동영상 보는 내내 그냥 인상이 찌푸려지는데 어떻게 저렇게 담담하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얘기하셨는데 회복도 빠르다고 하셨는데 네. 수술 기간? 네. 예,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회복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면 될까요? 수술 시간은 이게 저희 비뇨의학과 수술 중에는 가장 긴 수술이기 때문에 한 방광을 떼는데 한 2~3시간, 창자 만드는데 1시간, 다시 붙이는데 2시간 정도 해가지고 한 5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리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회복은 우리가 그 소변 요도와 방광을 이어놓은 부분이 회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고급 회복을 하는데 한 3주 정도가 걸리고 3주가 지난 뒤에 소변 호수를 뽑게 되면 그 다음은 뭐 일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게 되겠습니다. 네. 자, 흐름상 이 질문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성들 경우에는 방광암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그 성기능의 어떤 장애도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발기에 관련되는 신경은 그 전립선 옆에서 이렇게 옆으로 전립선을 싸듯이 지나가게 되는데 예전에는 이 신경들을 일일이 보존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발기부전이 많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는 이 주변의 신경 분포들의 해부학적인 구조도 많이 밝혀졌고 그다음 무엇보다도 이런 로봇이나 이런 수술을 많이 활용함으로써 조금 더 정밀하게 이렇게 신경을 보존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모든 암이 다 그렇겠지만요. 조기 진단이 가장 중요한데요. 방광암의 전이가 시작되면 아까 전에도 보여주셨듯이 온몸으로 퍼지게 되거든요. 이게 네. 또 가까운 기관부터 시작해서 뭐 골반이라든지 전립선 이런 곳에서 다 이제 위험해지게 되는데 이렇게 전이된 방광암은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나요? 예. 방광암이 전이되었을 때는 뭐 이제 암의 특성보다는 다른 암과 같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화학 항암제를 이용해서 그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데 화학 항암제라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기존에 써왔던 그 약 자체가 암을 공격하면서 우리가 암을 치료하는 그 치료 방법인데 이게 암세포만 공격하지 않고 우리 몸의 여러 부위도 공격하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오심, 구토, 또 식욕 저하 등 이런 여러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일단 방광암은 1차 치료는 이런 그 여러 가지 병학요법으로 화학 항암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 이외에는 특별한 다른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 화학 항암제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다음 뒤에 마땅한 치료가 없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2세대, 3세대 이런 항암제가 많이 나오면서 가장 최근에 나온 이 면역 항암제는 우리가 약을 주입을 하면 그 약이 우리 몸의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직접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만드는 이런 항암제입니다. 이 면역 항암제가 방광암에서도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져 가지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앞선 화학 항암제의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에서 이런 면역 항암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이런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앞서 서두에 말씀하셨어요. 방광암 완치율이 한 70~80%라고 얘기하셨는데 전신으로 전이 된 상태에서도 완치율이 그 정도 되나요? 아니요. 그런 그 표재성 방광, 그다음 침륜성 방광, 전이성 방광 모두를 포함해서 80%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예. 전이가 갖는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조금 내려가서 한 60%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자, 서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방광암 이제는 뭐 예방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활 식습관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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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광암의 예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4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처음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금연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은 하실 필요 없고 지금이라도 끊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또 특히 우리 방광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치료를 받으며 금연을 하신 분이 재발이 더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인데 하루에 평균 2.6리터 정도를 수분 섭취를 하시는 분들에서 암의 발생률이 작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항상 듣는 말이지만 적절한 식이와 운동입니다. 이렇게 채식을 많이 하시고 신선한 과일을 많이 드시고
저지방식을 하고 그다음 적절한 운동을 하면 역시나 암의 그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겠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건강검진으로 내 몸에 특별한 이상이 없더라도 2, 3년에 한 번 정도는 건강검진을 해가지고 그 다른 숨어 있는 병이 없는지 이런 것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항상 저희가 이때 드리는 질문입니다. 건강검진 받으면 방광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방광암은 조기 있으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하는 어떤 단순한 검진 항목만으로도 발견이 가능한가요? 방광 초음파에서 아. 그게 웬만한 그러니까 CT를 할 때보다는 부정확하지만 그래도 웬만한 우리 손가락만한 혹만 있어도 초음파에서는 나오기 때문에 발견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큰 증상이 없으면요, 이 비뇨의학과라는 이 진료과 자체가 굉장히 낯설거든요. 특히 네. 여성들에게 더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진료과인데요. 비뇨의학과, 저희가 어떤 진료과라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예, 일반적으로 저희 비뇨의학과에 대한 인식이 너무 한쪽으로만 편향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렸듯이 저희 비뇨의학과는 이렇게 우리가 소변을 보는 모든 장기를 포함하고 그 여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병, 그러니까 뭐 종양, 그다음 남성과 여성의 배뇨장애, 그다음 여기 생기는 요로결석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고 그다음 그 남성의학, 남성 성기능장애 이런 것도 모두 포함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과가 되겠습니다. 특히 남녀 모두 이렇게 연령이 증가할수록 저희 과를 방문하는 빈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가지시지 말고 친밀하게 이렇게 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방광암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방광암 유병률이 이 남성에게 상대적으로 높게 앞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오늘 방청객분들은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비뇨의학과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 짧게 한 말씀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 평상시에 소변을 참지 말고 자주 보시고 비우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다음 뭐 방광염이 여성분들은 가장 흔하게 걸리는데 한마디로 뭐 감기같이 스트레스가 많고 피곤할 때 많이 걸리게 되므로 그 평상시 몸 관리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도 말했지만 피가 삐치는 것 같다. 이럴 때는 참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일단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평소에 본인의 어떤 소변 습관 잘 체크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거 있잖아요. 밤에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 주무시다가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 특별히 주의하시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면 부족으로 피로가 쌓이는 것뿐만 아니라요. 네. 당뇨나 고혈압까지 유발할 수 있다니까요. 증상이 있는 것 같으면 검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은요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비뇨의학과의 김병훈 교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